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취약 지점으로 지목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내년부터 2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이 예산 2조 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말, 민간과 정부, 정치권까지 모인 민관정 협의회에서 나왔죠. 네, 오늘 여야 5당이 참여한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면서 예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회에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되는 예산 규모는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협의회 말고도 이낙연 국무총리나 성윤모 산업부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양하게 대일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 방문으로 대전의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재부품 산업성장 관련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일본의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SNS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일체 거부하던 일본의 변화 기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국제 여론전에 다시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요 7개국 G7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G7 정상회의가 오는 24일에서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일본이 회의를 통해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탈리아와 독일, 윤광현 외교부 경제 외교조정관은 프랑스와 영국을 각각 이어 방문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유럽연합도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집중됐던 국제 여론전을 확대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기류에 변화가 포착됐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무산됐지만 한일 외교 차관이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만나 양국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산은 됐지만 한일 양국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교 라인이고요. 일본의 경찬성은 대화 제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한 달 넘게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계 곳곳에서는 이른바 애국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산 문구 브랜드 매장 곳곳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글과 무궁화가 새겨진 펜, 광복절 한정판 패키지는 출시되자마자 모두 팔렸습니다. 문구류 같은 것도 항상 사러 가면은 주변에서 막 말하는 게 들려요. 이거 일본 거 아니냐고.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도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좀 더 그런 제품들을 사게 되는 게 더 의미를. 의류 매장에서는 광복절 티셔츠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이제 광복절도 있고 또 내일 뭔가 좀 뜻깊은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장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완판됐더라고요. 네, 오늘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국내 한 패션 브랜드가 지난달 출시한 8.15 캠페인 티셔츠인데 출시 한 달 만에 만장이 완판됐습니다. 국내 한 편의점은 도시락 위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탬프를 모은 고객들에겐 독도사랑 에코백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역시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상품을 만들어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애국 마케팅이 지속되려면 결국 제품 경쟁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애국 마케팅으로 인해 갖고 평상시 쓰지 않던 거를 애국심을 토대로 해서 상표 전환을 했다고 쳐요. 시험적 구매자일 가능성이 있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있어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맞춰 태극기와 무궁화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애국 마케팅이 열기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적반하장격인 일본 정부의 태도와 또 극우 성향 일본인들의 망언 때문입니다. 최근 혐한 방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DHC 텔레비전은 오늘도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어제 DHC 코리아는 사과문을 냈는데 본사는 태도에 변화가 없었군요. 네, 일본 DHC 텔레비전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혐한 방송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고 언론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과 무관한 이 제품의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 봉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입장문이 나온 오늘도 방송에서는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한국 없다고 곤란해지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한국은 어리석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언제쯤 이 태도의 변화가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좀 불매운동에 기름을 붓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 제품이 이익을 본 경우는 좀 없습니까? 네, 일본 제품의 이 대체제로 지목된 국산 브랜드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업체 생활맥주는 지난달 매출액이 전달에 비해 7% 올랐고 GS25의 최근 11일간 국산 맥주 매출을 보면 지난달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예. 브로엔팁스와 미장센 등 이 국산 화장품 역시 전달보다 매출이 늘었는데요. 지난달 1일부터 8월 8일까지를 봤을 때 일본 브랜드 기저귀 매출은 1년 전보다 15% 줄었지만 노노제편에서 이렇게 대체품으로 추천된 하기스는 73%나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불매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제품이 광범위하게 소개가 됐다면 이제는 DHC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특정 타깃을 설정하고 퇴출 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인스타그램에 불매운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본 위에 상위 3개 게시물이 모두 DHC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달 전까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 다수의 이 고발성 글이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불매운동은 이 명분이 명확한 소수기업을 표적 삼는 핀셋 퇴출 운동으로 번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직연금, 최근 쥐꼬리 수익률이란 불명예가 뒤따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흔히 운용하는 은행의 예금 상품 때문에 수익률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뭔지 먼저 박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근로자들 퇴직연금 적립액이 이런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상품에 편입돼 운용됩니다. 그런데 4월만 해도 연 2%에 육박했던 우리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1.5%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를 수 있는 DC형의 경우 4월 1.94%에서 이번 달 1.53%로 0.41%포인트나 하락했는데 4대 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4대 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 금리 추이를 살펴보니 넉 달 새 이들 상품 금리가 0.3%에서 0.4%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보다 큽니다. 적립금이 납입되는 달이 8월이다. 8월 금리로 적용이 돼서 상품이 매수가 되는 거예요. 9월달에 또 납입을 했다. 그러면 9월달 금리로 적용이 돼서 금리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월 등 주기적으로 적립금을 모아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을 맡기는 구조인데 예컨대 4월 정기예금에 편입된 적립액이
금리 1.94%로 운용됐다면 이번 달 적립액은 1.53% 금리로만 운용되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이 되면 편입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져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이머징 시장이나 글로벌 우량 채권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놓으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4대 은행의 퇴직연금 DC형 상품 수익률은 1.59%에서 1.83%로 모두 2%를 밑돌았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퇴직연금이 이렇게 맥을 못 추자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몇 달 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다거나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우선 몇 달 전에 나왔다는 대안이 뭔지부터 짚어보죠. 네,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0조 원이나 됩니다. 예. 하지만 수익률은 고작 1%로 정기예금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데요. 위험이 거의 없는 원리금 보장형에 돈을 묻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가 바꿔보겠다고 내놓은 게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예.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가입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운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미 미국과 호주, 칠레는 물론 가까운 일본도 지난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옵션을 도입하는 게 아무래도 규제가 까다로운 금융권 얘기다 보니까 정치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당연히 법을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 제도를 고치려면 국회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퇴직연금 수수료 떼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금 손실이 위험이 있는 자금을 일부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예.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퇴직금은 그야말로 노후의 최후 보루인데 원금을 까먹는 게 말이 되냐,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 법 개정은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쥐꼬리 수익률로 남게끔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부는 찬반 의견을 고려해 디폴트 옵션과 원리금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다음 달 중에는 세부 사항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출렁이고 환율이 오락가락하는 시기에는 투자 시점을 잡기가 참 어렵죠. 주식이나 펀드가 아직 이익 구간에 있다면 이를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될지, 또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혹은 버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또 팔더라도 이 남은 현금을 다른 투자처에 넣지를 못해서 그냥 통장에 두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이일드 채권이라 부르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기본 개념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인데 이렇게 놓여있는 회사의 신용등급 중에서 투자주의 등급인 BB 플러스 이하인 회사, 그러니까 비우량한 회사들에게만 투자하는 채권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주요 대기업들은 적어도 트리플 B 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 BB 플러스 등급은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기업인데 최근에 사정이 좀 어려워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받는 신용등급입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은 은행 이자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우량 채권보다 원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 역시 높은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품들의 좀 최근 수익률을 볼까요? AB 자산운용의 두 개의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6.58, 6.52% 수익률을 올렸고요. 또 3개월로 보면 둘 다 3.3%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순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펀드 27개의 총 설정액을 보면 1조 원을 조금 넘기는데 올해 들어서만 186억 원 정도 설정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채권 말고 국내에 있는 유망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공모주를 좀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하이힐드 펀드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 상품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죠. 하지만 교보학사 운용 펀드의 올해 설정액은 1,000억 원 넘게 오르는 등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이힐드 채권은 투자하는 회사들이 우량하지 않은 만큼 아예 도산을 해서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펀드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펀드가 어느 회사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꼭 보고 그 회사의 현금 흐름, 다시 말해 자산을 팔아서라도 일단 발행한 회사채를 갚을 정도의 여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해 4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추가로 1억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조합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안 세운 데 같으면 판사님 안 봐주면 재건축을 좀 연기하든지 우리는 계좌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6억 2천만 원이던 조합원 분양가가 추가 분담금 1억 원에 이주비 대출, 이자 비용 등 1억 원이 더해져 18억 2천만 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반면 17억 2천만 원이던 일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따졌을 때 13억 5천만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조합 측은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이라 공사를 멈출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강남구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나 사실 300이 신청했어요. 원래는 3억 7천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3억 7천 내라면 나 이런 거 어디서 있어?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는 아예 재건축 사업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합원들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강남 재건축 단지들마다 추가 분담금 걱정이 커지면서 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앞서 김성훈 기자 리포트에서 봤던 내용, 그러니까 조합원이 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뭐 실제로 납득이 가능한 계산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신반포 그리고 3차 경남 재건축 조합이 추산하는 근거는 택지비가 핵심인데요. 예.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때 보통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땅값을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시세의 약 60에서 70% 수준만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니까 결국 택지비가 시세보다 30에서 40%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일반 분양가는 땅값을 낮게 계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또 개별 사업장에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의 분양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는 판단을 뚜렷하게 내리지 않은 건데요. 예. 정부가 미리 계산해 보니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확인을 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실제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철거가 끝나고 분양에 나설 수 있는 단지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상한제 시행 전인 다음 달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동 상하 2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라클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선택했었지만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요. 둔촌주공과 반포 우성아파트도 철거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결국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분양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게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다시 선분양으로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아파트 단지들은 다 이 철거가 거의 끝난, 그러니까 재건축이 막바지에 달한 단지들이고 네. 사정이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파 잠실주공 5단지나 또 강남 대치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정비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1대1 재건축으로 틀거나 또 조합원 배정 면적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주를 시작하기 전인 반포주공 1단지나 한신 4단지 등은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경이나 외벽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수준을 낮춰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 또 건설사가 아파트 골조 공사와 외부 공사까지만 하고 벽지나 마룻바닥, 싱크대 등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2만 명도 안 됐던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가 이렇게 지표가 개선된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을지로 인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순남 씨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늘면서 직원을 더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면 한 1.5배? 작년보다 1.5배 정도 더 보면. 아무래도 관광 손님이 조금 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서진 것 같아요. 관광객이 또 많이 늘으면 알바를 또 써야지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29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는 1년 사이에 14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선 10만 1천 명이 늘었고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6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6만 명 가까이 늘면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분야와 30, 40대 취업자 수가 여전히 감소세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9만 명대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쪽, 그다음에 전기장비 쪽의 업황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2만 3천 명, 17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30대에서 40대 인구 수가 지난달 기준 24만 8천여 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요인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취업자 수를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정말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이번 달은 취업자가 많이 는 거는 분명한데 이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고용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 명,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 맞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서 1월과 4월을 제외하게 되면
모든 달에서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특히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이번에는 늘었는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10만 1,000명이 지난달에 늘었습니다. 보건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도 14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취업자 수가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고용 참사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보통 볼 때 이 가장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서 40대 나이대의 취업률 그리고 네.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들 지표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상 이 지표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4천 명이 줄면서 16개월째 감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금융 그리고 보험업에서도 지난달에는 5만 6천 명이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점포를 줄이고 디지털화를 하면서 생긴 변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질 일자리가 계속 줄다 보니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이 줄었고요. 사정은 3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단순 취업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을 봤더니 11.9%였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 최고치였고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서야 이 고용 시장이 본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무척 더웠던 오늘 잘 보내셨나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에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에는 호우특보가, 경상 동해안에는 강풍과 태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낮 동안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수원과 춘천, 청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많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고 울진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부산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4도, 대구는 32도가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내리는 비는 금요일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